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우경하 작가의 사람이 책이다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이 책을 딱 관통하는 메시지가 정말 단순한데 되게 강력해요. 바로 당신의 인생은 이미 한 권의 책이다라는 거죠. 아마 이 말을 딱 들으시면 에이, 제 인생은 너무 평탄해서 책으로 쓸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저자가 7년 동안 무려 700명의 자서전 쓰기를 도왔는데 그중에 699명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와, 699명이요? 거의 전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파고들어보고 싶은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게 어쩌면 엄청난 착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당신의 그 하루하루에 사실 어떤 대단한 이야기로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깊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아, 좋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자가 아예 평범한 인생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려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신을 그냥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60대 김 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의 삶을 들어보면 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셨고 10년이나요? 네, 그리고 늘 바쁜 남편 대신에 아이 셋을 거의 혼자 힘으로 키우셨대요. 세상에. 심지어 빚 갚으려고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결국 아이들 전부 대학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저자가 이게 정말 평범한 삶인가요?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하고 되물으셨대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겐 자신의 서사를 제대로 해석해줄 그 첫 번째 독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아, 첫 번째 독자요? 네. 그게 이 책의 저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와, 첫 번째 독자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진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겠군요. 듣고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 저희 부모님 삶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30년간 택시만 몰았다는 50대 박 기사님 이야기도 비슷하죠. 네네. 본인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사실 그 30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그렇죠. 서울 시내를 누비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목격했겠어요. 그 자체가 그냥 한편의 휴먼 드라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좀 과소평가하고 평범하다고 여기는 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때문이에요. 아, 비교. 네. 우리는 미디어에 나오는 막 극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 유명인하고 내 삶을 무심코 비교하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저자가 만난 베스트셀러 작가조차 저는 그냥 매일 조금씩 썼을 뿐 특별한 건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와, 베스트셀러 작가도요. 네. 그러니까 성취의 크기랑 자기인식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네요. 둘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아, 그렇죠. 익숙함. 네. 매일 아침 눈 뜨고 일하고 가족 챙기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대담한 일인데도 말이죠. 맞아요. 자료에 나온 일화가 정말 뭉클했는데 전쟁과 가난을 맨몸으로 이겨내신 90세 할머니께 당신 삶이 얼마나 위대한 서사인지 설명해드리니까 네. 그제야 내 인생이 대단했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부분이요. 그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함의 기준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 꼭 노벨상을 받거나 그래야만. 그렇죠. 대통령이 되어야만 특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자가 만난 분 중에 20년간 한 건물을 묵묵히 청소해온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네네.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야말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존경스러운 특별함이거든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심 안에 이미 위대한 서사가 담겨 있는 거죠. 와, 정말 평범한 인생은 없다는 말이 이제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처럼 들리네요. 제 삶의 조각들도 다시 보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거요? 이런 특별함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소중하게 간직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요. 굳이 이걸 글이라는 형태로 써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저자는 인생의 의미는
쓰면서 발견된다고 말해요. 쓰면서 발견된다. 네, 이건 단순히 기록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한 70대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셨지만 네. 막상 살아온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이겨냈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이게 됐다는 일화가 나오죠. 아, 쓰기 전에는 몰랐던 걸 쓰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서사 정체성,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라는 개념하고도 깊게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서사 정체성이요? 네. 우리는 그냥 경험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경험들을 인과관계로 엮어서 나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와, 글쓰기는 그 흩어져 있던 인생의 사건들을 내 손으로 직접 연결하고 편집하면서 주인공인 나의 성장서사를 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에요. 와.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편집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거네요.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한데요? 그렇죠. 힘들었다는 그런 막연한 감정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알바하고 낮에는 회사 가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3년간 했다는 구체적인 문장이 되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글쓰기는 놀랍게도 자기 치유의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치유요? 네.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글로 다시 마주하는 건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고 나면 더 이상 과거의 그 상처에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실패가 가장 감동적인 챕터다라는 저자의 말이 바로 그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보통은 실패를 감추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출판사에 100번 거절당했지만 101번째에 결국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 이야기처럼 완벽한 성공담보다는 그런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에 우리가 더 끌리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불완전함이 진실하다는 말과도 같아요. 아, 독자들은 흠결 없는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받고 후회도 하지만 결국에는 버텨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거든요.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글로 드러내는 행위는 쓰는 사람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비슷한 상처를 가진 독자까지 치유하는 힘을 갖게 돼요.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겐 약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참 울림이 있네요.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니. 그래도 막상 쓰려고 책상에 앉으면 내 이런 사적이고 구질구질한 얘기를 대체 누가 궁금해하기나 할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가장 큰 장벽일 거예요. 그 질문, 과연 누가 내 이야기를 읽을까?에 대해 저자가 아주 명확한 답을 줘요. 뭐라고 하는데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읽는다고요.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만큼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실제로 이혼 후에 깊은 절망에 빠졌던 한 독자가 비슷한 경험을 딛고 일어선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책이 저를 살렸어요 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사업에 3번 실패하고 재기한 사람의 책을 읽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결국 사람들은 무슨 정답이나 해결책을 알려주는 조언보다 나도 그랬어 라는 그 공감의 말 한마디에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게 공감의 힘의 본질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지독한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당신이 피땀 흘려 겪어낸 경험, 당신이 고통 속에서 찾아낸 그 희미한 답이 지금 똑같은 문제로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자서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된다는 말도 정말 와닿았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 아버지가 왜 평생 그렇게 일만 하셨는지 그 무뚝뚝함이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라며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평생 과묵하셨는데 만약 아버지의 시전으로 쓰인 삶의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제가 아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돈이나 부동산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연결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가 겪었던 실패와 극복의 과정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사람이 책이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처음엔 막연하게 들렸던 당신의 인생은 책이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네. 평범하다고 치부했던 내 일상과 과거 속에 사실은 수많은 극복과 성장, 그리고 사랑의 서사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 같아요. 자서전을 쓰는 행위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수동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것. 흩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도를 그리는 아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당신의 이야기는 과거의 당신과 비슷한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고요.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이미 작가네요. 매일 인생이라는 책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내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챕터 제목을 직접 정할 수 있다면 뭐라고 붙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 2막을 여는 가장 빛나는 첫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